안녕하세요. 저 오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여자가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자가 왜 투표를 하죠? 여자가 투표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여성에게 참정권이 있어야 해요. 아니, 여성에게 참정권을 왜 줘요? 이런 얘기를 나누던 게 한 100년쯤 됐거든요.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얻은 게 1918년, 미국에서는 1920년대예요. 1924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딱 100년 전,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이면 뭐 굉장한 오래된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100만 년 역사라고 하고 인류는 그게 아니라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공장을 짓고 출퇴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러기 시작한 지 또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100년 전이라는 이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 기본소득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년 뒤에 우리 모두가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받는다. 원래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엄청 황당하게 들리겠죠. 근데 항상 변화라는 것은 물이 끓는 거랑 비슷해서 라면 물 끓여보셨어요? 끓여보셨겠죠? 라면 물? 물이 끓을 때 어때요? 한 4분 40초 동안 물이 조용해요. 얘가 끓는 거야 안 끓는 거야? 자꾸 냄비를 열어보면 더 느려지기만 하죠. 근데 칙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불과 한 2, 3초 만에 물이 확 끓어오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변화란 거. 기본소득제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여성의 참정권, 유색인종의 참정권 이런 급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확 끓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끓어 넘치고 나면은 뭐가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핵심적인 거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제구조의 전환이잖아요. 그게 진짜 오는 거냐? 어떤 속도로 오는 거냐? 이 질문이 있고 두 번째, 노동윤리에 대한 건데 소득을 일 안 해도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게을러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방탕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진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냐? 이 3가지의 핵심적인 엑기스의 질문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컨대 제가 한번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그래프 좋아하세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프를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했던 걸 떠올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한 줄로 5천만 명 한 줄로 세웠을 때 가로축, X축은 기억하시죠? X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Y축, 세로축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쭉 이렇게 한 줄로 세우고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낮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어떨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만세.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분포라고 그러죠. 왜? 하나 넘어갈 때마다 제곱. X의 Y승 이런 거. 축축축축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냥 그래요.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여러 가지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역동성이 있고 좋은 점도 많은데 그렇지만 소득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지수분포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그게 정당한가? 이 질문도 있고, 아니면 그게 부당하면 어떻게 고칠까? 이런 질문도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저는 일단 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딴 데 외국에 무슨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1991년부터, 199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3분. 그러네. 여기서 또 세대가 갈리시는 경험.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30년 동안이죠. 30년 동안 뭘 그린 거냐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또 어디 있죠? 네?
LG전자, LG화학 뭐 이런 데 있죠. 또 어디 있죠? 또 큰 산업 하나 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회사 있죠. 다 뭐죠? 무슨 업이죠, 이게? 다 제조업이에요, 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 돈을 잘 버니까. 30년 동안 제조업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파란 선처럼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올해 쭉 더 늘리면 아마 그 소득공포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노란 선은 제조업의 취업자 숫자입니다. 총 숫자. 늘어난 숫자 가지고 총 숫자. 그대로죠. 이것 때문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데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요. 돈을 못 버는 데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일자리가 안 생겼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많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죠?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다 자영업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에 배달 서비스 같은 거, 물류 엄청 일자리 많이 늘어나죠.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적으로 뭐죠?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소득이 그리고 작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돈 많이 버는 기업,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임금도 높고, 그리고 처우도 좋고,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데서는 임금도 낮고, 처우도 낮고, 불안정한 이런 극단적인 격차가 생기죠. 그게 사실 아까 그 소득 격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뭐냐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괴롭혀서 돈을 다 뺏어가서 소득 격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질서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질서가 그런데 왜 그러냐.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아주 빠른 급속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쨌든 세계 경제가 어떤 국가든지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경제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고용이 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성장을 하고 있었죠. 물론 그때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 대비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긴 했지만 파이 전체가 계속 커지니까 막 늘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 이게 다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꺾이죠. 꺾이면서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한정 성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을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늘리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기술이 와서 딱 타격을 한번 가하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자동화 기술, 아주 간단한 로봇들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없애거든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본격화가 된 거는 1980년대 이후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복지국가 체계가 들어오면서 소득이 상당히 평등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무너진 거죠. 고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죠. 경제구조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근데 빠르기 때문에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도덕적으로는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가능할까 그런 회의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게 일종의 변화 저항론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기업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온라인 상거래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마트가 19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0년 걸립니다. 쿠팡이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1조 원 받은 게 2015년이고요. 2조 원 받은 게 2018년. 3조 원을 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죠? 그럼 2021년인데 지금 쿠팡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쿠팡의 물류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우체국만큼 좋아요. 우체국보다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기업이 독점화되고 격차가 커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속도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시대의 속도하고 기술 혁신으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의 속도하고는 20년과 3년, 어쩌면 그 다음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가속화된다. 예컨대 전통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를 더 보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최저임금을 높인다든지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복지국가론자들이에요. 순차적 대응론, 제가 여기에 좀 가까운데 대응하더라도 저는 선제적 대응론에 가깝고요. 순차적 대응론은 기본소득제 같은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도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더라도 조금씩 기존의 제도, 복지국가 먼저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이고, 선제적 대응론은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각각 이렇게 돼요. 전통적인 해법은 기존의 노동자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복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순차적 대응하자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고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이 하자. 전통적 해법은 원래 시장에 맡기는 거였죠. 순차적 대응은 그래도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하고 기본소득 체제로 아예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 다른 걸 하자. 사람들이 생계를 그냥 보장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처음부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10년 전만 어떤 큰 제도가 도입되기 10년 전에 사람들은 다 그걸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10년 전에 굉장히 황당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어떻게 일이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거는 그게 어떻게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버스킹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말 열심히 굉장히 이 수준 높은 버스킹을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뭔가 가치를 주는 일이라고 우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좀 얘기해 보면 예컨대 지금 제가 한 30년 전에 좀 진로를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상담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있었는데 상담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마다 다 상담사가 있죠. 회사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상담사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점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뭘 생산해야 되냐. 이걸 결정하면 그걸 생산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다 뭐냐 하면은 기업인데 기업이라서 뭘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데 그 만들어서 파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윤국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거 말고 더 많은 또 비영리 조직들이 있어요.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기업보다도 더 뭔가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뭘 팔지도 않고 그냥 뭔가를 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막 하는 거죠. 하는데 뭔가 가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돈 받고 팔리지는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옛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예컨대 일본에서 했던 프로젝트 하나인데요. 주문실수 식당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여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세요. 그리고 손님들 와서 밥을 먹는데 일본이니까 돈가스, 우동, 카레 이런 거 파는데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이 치매 어르신들이 카레 갖다 드렸는데 카레 한 그릇 또 가져와요. 카레 2그릇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손님의 역할은 뭐냐?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무슨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지? 여기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딱 던져보면 다 나름대로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손님은 치매 어르신을 존중해서 저분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치매 어르신들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일이라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획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이런 장면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다 일이거든요. 다 일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적인 가치는 별로 발생하진 않아요.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노동윤리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실수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어르신을 존중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기본소득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공장에 안 다니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죠.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제가 오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 일, 활동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은 해야 되니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다. 레이버. 작업, 일. 작업이라는 것은 워크인데 이거는 DIY 같은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그 일. 그다음 세 번째는 활동. 이거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는 일. 노동하고는 또 다르죠. 의무감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인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이 중에서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했다면 미래는 이 세 가지가 다 세입 크로바처럼 이렇게 같이 펼쳐져 있는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아주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더 긴 이야기는 저희 랩 2050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5천만 명, 국민 5천만 명이 매달 3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씩 매달 받으면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온 식구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기본소득세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죠. 나 30만 원 받아서 뭐해 뭐 어디다 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받으니까 다 같이 30만 원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이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가족이 한 명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면 25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유지되면 대충 중간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120만 원 생기는 거예요. 4인 가족이니까. 월 30만 원씩이면.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요, 사실. 그러면 그 얼마 드냐? 180조 원 들어요. 1년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1년 중앙정부 예산이 한 500조 원 넘는데 550조 원 올해 이렇게 되는데 180조 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자고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모수는 이 기본소득세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부 재정의 일부로 복지 지출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GDP에서 나온다. GDP가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같이 번 돈이잖아요. 1900조 원입니다. 1900조 원 중에서 10%인 190조 원 만들면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1900조 원의 10%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이거는 약간의 거시경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를 보면은 GDP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되죠. 가계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 기본소득이 약간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 있고 기타 다른 우리가 지금 많이 조금씩 지자체 단위에서 또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해보고 있는 참여에 대한 대가, 기여소득이라고도 부르고 참여소득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예컨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보수가 주어진다거나, 보수가 아니지만 그건 사실 활동비 같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있는 재정 중에서도 그래도 세제를 좀 고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좀 공정한 과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나올 수 있고 복지제도를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복잡해지지 않게 통합을 하고 기본소득제로 가급적이면 현금수당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금수당을 기본소득제로 상당 부분 통합을 하면 재정을 상당 부분 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금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조금 쌓여있는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재정을 만들 수 있다. 180조 원 안을 연구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무리만 드리면은 이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냥 조건 없이 현금을 주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면 저도 장담 못해요. 사람들 다 집에서 술 마시고 담배만 피우고 그러진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 보장은 못해요. 그게 걱정되면 정책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소규모로 특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1년, 2년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어떻게 정말 사람들이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서 이미 한번 했었고요. 캐나다에서 좀 시도했었고 중간에 정치적 이유로 좀 난항을 겪었는데 또 인도나 나미비아 같은 데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건 뭐냐 하면 인류가 생계는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인류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눠 가진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지금 얼마나 갖다 버리는데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생계를 그러면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잘 분배해서 조건 없이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 시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매달려왔던 이 시장의 가치, 경제적 가치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더 많이 만드는 한 단계 앞선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어디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평등의 문제 이거를 뚜렷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고요.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의 변화한 정도가 경제 성장을 한 정도도 그렇고 제도가 바뀐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사실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만 해도 선진국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기여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생산활동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제 지원금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송한데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소득제는 생산활동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요. 생산활동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산활동 안 하는 사람에게만 선별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선별적 복지가 완성되는 거고 기본소득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선별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다 지급하자. 그리고 나중에 다 세금으로 걷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복지수당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선별복지를 받고 계셨던 경제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크게 가지 않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그래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이 쏠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인 것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그렇고 어쨌든 뭐 특정한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정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건 그대로 나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진짜 많아졌어요. 나중에 먼 미래에 모든 사람이 다 월 2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수당은 필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지죠. 그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수당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죠.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은 필요에 따른 수당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조정돼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싹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가는 건 후퇴라고 보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만약에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죠. 과세해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세는 가급적이면 과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을 더 하면서 정부가 다 안정감을 얻게 하자, 이런 생각이라 좀 그 위험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굳이 비싼 학비를 들어가면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전문 자격증을 굳이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사회는 그 공부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 거죠.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이 정말 좋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더 인류가 진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은 굉장히 멀죠.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경제적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실현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효능감 굉장히 낮잖아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뭔가 지식을 얻었냐, 아니면 이 지위라든지 명예나 돈을 얻었냐, 다 좀 효능감이 낮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대학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대학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그 등록금이라든지 해야 되는 그 투자를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능력을 또 갖추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청년 정책이 뭐가 있을지, 꼭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도 하고, 청년을 위한 실업 부조 정책도 하고, 가난한 청년을 위한 생계 지원 정책도 하고, 문화예술 지원도 하고, 꼭지가 많은데 알고 보면 이거 다 합쳐도 노인들에게 사실상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다 합쳐도. 근데 기초연금은 딱 4글자예요. 기초연금. 4글자인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일단 보편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소득제처럼.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그것 이외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있겠죠. 창업과 관련된 지원 말고 투자 같은 정책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밑바닥을 깔고 자유롭게 선택하면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야 된다고 봅니다.